과학 쪽 사람들이 되게 다 감성적이에요. 진짜예요? 예, 예. 뭔가 냉철하고 뭐 피도 한 방울에 농담입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연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대원을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딱 봐도 기체를 맞출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체입니다. 바로 얘는요.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 공격기, 또 하나의 이 레전드 기체가 진짜 퇴역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 공격기가 마지막 고별 비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 공군은 그 지난해 말 주한미군의 A-10C 썬더볼트 2 공격기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올 초 그러니까 1월에 한미 공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 훈련에 참가해서 A-10의 사실상 마지막 연합훈련이었고요. 지난 5월에 경기 그 평택시의 그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A-10의 시험 비행이 공개됐습니다. 또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의 일환으로 에어쇼가 펼쳐진 건데요. 네. 경연제로 2019년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 기간 이후에 안 열렸습니다. 그 6년 만에 지금 이게 재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더욱 의미가 깊었죠. A-10의 비행이 더욱 특별했던 거 아마도 일반에 공개되는 A-10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 영상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예, 25 비행대대. 예. 멀쩡한데. 잘 뜨는데. 고의도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멀쩡해 보입니다만 우리 세 분 다. 예. 우리가 그게 또 우리가 오산 에어파워데이 이렇게 고별 무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A-10이 실제로 오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오산 기지에서 A-10을 운용하는 게 주한미군의 제25 비행대대인데요. 네. 주한미군 공군은 이제 제7 공군, 미 제7 공군에 속해 있고 이 산하에 제51 전투 비행단이 있고 여기에 제25 비행대대가 속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오산 기지에는 43년 동안 고정 배치를 지속해온 A-10C가 24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올 9월 이제 주한미군에서 완전히 퇴역할 예정이고요. 43년이요? 네. 긴 세월이네요. 우리보단 젊죠 그래도. 많이 젊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젊긴 젊죠. 예. 근데 미국 A-10C의 퇴역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 본토에서는 당분간 A-10을 더 볼 수 있고요. 근데 오산 기지는 A-10의 해외 마지막 주둔지라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거는 해외 배치가 완전 종료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해 이제 F4 팬텀 퇴역 소식을 다 전해드렸는데 그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기체들, 무기 체계들이 차례로 이렇게 이별하는 거죠. 예. 지금 밀리터리 쪽에서 특히 A-10의 그 애호가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 그 엄청난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지상 그 전력과 함께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낭만의 시대의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낭만의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A-10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네. 두 분도 뭐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감회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감성을 맡고 있는 것 같아서 감성을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는 애증의 기체인데요.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프라모델을 이걸 3번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엔진 2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좀 지나면 이렇게 늘어져요, 밑으로. 예.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다음 날 되면 2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접착제로 변변하지 않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 꼴이 좀 흉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순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거고요. 그렇게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 예, 기체 자체에 대해서는 애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사실 저랑 약간 이 기체랑 일체화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크게 돼요. 제가 이제 연구소 별명이 멧돼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호근가요? 뭐 그런 게 있죠. 같은 이 맷끼리 선대 맷을 보내는 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짠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파드에 가가지고 사진 찍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예. A10 태역이 아마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진짜 역사 꽤 됐습니다. 뭐 주한 미군 기지에만 44년 배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요 냉전이 한참이던 이제 1970년대 초에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첫 비행이 1972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72년이니까 저보다는 형이 직기네요. 저랑 하여튼 뭐 뜬구로 치면 저랑 동갑이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미군이 개발한 수많은 군용기 중에서 애초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근접 항공 지원, 캐스라고 그러죠. 크로즈 에어 서포트. 지상을 지원해주는 요 단일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유일한 기종인데요. 그러니까 지상군의 진격을 돕기 위해서 적의 보병 부대와 기갑 부대, 포병 기지, 미사일 기지 등을 제거하는 공중 화력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 지상군에 근접해가지고 기관총 30mm 기관총을 쏠 때는 브르르 소리를 이제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꽤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는 소리일 거고요. 특유의 이 굵은 포효하는 브르르하는 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투박한 기체 요 덕분에 별명이 많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워투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하고 뭐 이제 한번 뜨면 적을 완전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탱크 킬러, 뭐 기갑부대의 저승사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칭들이 불리죠. 또 그렇게 불릴 만한 게 앞에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투기는 그림 같은 게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아주 무시무시한 또 귀여운 그림도 있고요. 그런 게 또 함께하니까 더욱더 기억이 나요. 그걸 이제 노즈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면 보통 우리 그러니까 비행기 앞쪽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사실 노즈 아트가 유독 잘 살아있는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기체가 A1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좀 보시면은요. 멧돼지인가? 앞에서 이제 뿔 튀어나와 있고. 맞아, 이게 돼지머리 같네요, 진짜. 또 이렇게 이빨 나와 있는. 심지어 뱀도 뱀. 와, 뱀이 완성도는 제가 보니까. 이게 미 공군에 그 노즈아트 금지 규정이 생겼는데 A10이 이제 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배치가 돼서 예외를 인정받은 기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즈 아트를 이제는 이제 못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는 못하는데 이제 얘는 그 규정이 생기기 전의 기체라서 마음대로 도화지처럼 이렇게. 그렇군요. 50년 전에 뭐 나온 기체에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적부대 위에 이 A10이 이런 무시무시한 이 그림 그려진 상태에 나타나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위해서 탄생한 A10 뭐 그에 딱 맞게 역할도 하고 뭐 준비도 돼 있겠죠. 그렇죠. 이 캐스 임무가 특성상 제공권이 확보가 됐을 때 펼치는 작전이다 보니까 빠른 속도보다는 선회 능력 그리고 장시간 채공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적어도 저속 기동 능력이 있어야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는 당연한데 저속이란 거는 너무 빨리 다니면 오히려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 A10의 최고 속도가 시속 700km 정도니까 제트기로 빠른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빠른 속도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기체인 거고 외부 연료 탱크 없이 240km 떨어진 적지인에 도달해서 1시간 동안 작전할 수 있는 항속 성능 이런 게 중요한 거죠. 1시간이요? 네. 외부 연료 탱크도 없이 이게 가능하니까. 또 저공으로 돌진하는 A10은 비탄될 상황이 많으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도 유명하고요. 조종실 주위하고 주요 부분엔 티타늄이 아주 비싼 티타늄이 적용이 돼 있어서 23mm 기관포 직격을 받아도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연료 탱크는 폴리우레탄 폼을 채워넣은 자기 밀봉용으로 만들어져서 소위탄 300발을 맞아도 폭발하지 않는답니다. 소위탄에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연료통에 그게 맞아도 불이 안 붙나 보네요. 300발을 맞아도. 와. 다중보강 기체 구조를 채택을 해서 동체나 주위계 일부가 아예 파괴가 돼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압계통도 다 독립돼 있어서 유압계통이 총알에 맞으면 기름이 새 나오니까 동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나눠져 있으니까는 다른 건 작동이 되게 돼 있고 유압계통이 모두 파괴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예 힘으로 수동으로 조종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고요. 탱크 킬러이기도 하지만 그냥 탱크다, 날아다니는 탱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적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막 상상할 수 없겠네요. 이게 원래 A10이 나온 게요. 그러니까 그 유럽 상황하고도 상황이 관련이 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냉전 시절 보고 있으면요. 바르샤바 조약군이 나토, 미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갑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압하려면은 이 A10 같은 이런 기체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체가 막상 활약을 한 거는요. 퇴역할 때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냉전이 이제 1980년대 이제 막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하면서 냉전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야 이제 더 이상 소련하고 이제 기갑전 할 일이 없네. 야 A10 퇴역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심지어는 그래서 A10을 우리 한국군이 그럼 우리가 받을게. 이런 얘기도 그때 당시 나왔었어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뭐가 아니면 딱 걸프전이 터진 거예요. 상당한 기갑 전력을 이라크군이 갖고 있었고 이거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투입이 됩니다. 걸프전에서 8,755회를 출격을 해서 총 8,100소티를 소화하는 동안에 작전 성공률이 무려 95.7%였다고 해요. 와. 이라크군 전차 980여 대, 장갑차 500여 대, 야포 920여 문, 트럭 1,100여 대를 파괴하면서 연합군의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걸프전에 이제 참전한 A10이 이제 140여 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격추된 게 딱 4대예요. 와. 예. 파괴한 것만 그냥 계산만 해도 약 3,500대거든요. 그쵸. 이것저것 다 3,500대인데. 3,500대인데 자기는 딱 4대. 그리고 그게 심지어 뭐냐면요. 기체 하나는 327군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근데 무사히 기하를 했다는 거예요. 화살에 맞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탄, 포탄일 텐데 300 몇 군데나 피탄됐는데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오죽하면 당시 이제 이라크군 포로가 뽑은 가장 공포스러운 항공기, 공격기가 저공에서 지면을 쫙 훑고 지나가는 A10이었다. 특히나 그 고속도로상에서 직접 그 공격을 받아본 이라크군들은 거의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요. 걸프전 이후에도 이제 1999년 이제 코소보 항공전, 그다음에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의 침공 이때 이제 주역으로 활약했고, 특히 이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렇게 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번 갔다가 또 올 거 아니에요. 1시간 작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또 오고. 예. 그렇게 1시간 동안 채공하고 있는 만큼 또 무장도 빵빵이야 계속 공격 퍼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A10은 11개의 무기 장착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미사일, 폭탄 등 다 합쳐서 7.2톤. 근데 역시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A10의 동체 하부에 장착된 GAU-8 어벤저 30mm 게틀링 기관포죠. 2.1m 길이의 거대한 이제 7개의 총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약 드럼하고 급탄 시스템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옛날 폭스바겐 비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많이 크죠. 그러니까 그거만 딱 빼서 이렇게 딱 놓으니까 자동차 사이즈다. 이 GAU-8 어벤저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4,200발에 달하고요. 탄약은 1,350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포 시스템 자체 무게가 280kg이니까 그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데 여기에 1,350발에 30 곱하기 173mm 탄약을 완전히 탑재를 하면 1,830kg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톤에 달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 거대한 기관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10 자체가. 거꾸로 말하면은 GAU-8 어벤저 기관포의 날개를 단 것이 A10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A10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GAU-8 어벤저 기관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30mm 탄환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두께야 뭐 3cm지만은 길이로 따지면 맥주병 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길 거 아닙니까? 한 뼘이 20cm니까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크기가. 탈, 우라늄, 뭐 고폭, 소위탄 이런 다양한 탄환을 쓸 수가 있는데 역시 열화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철갑 소위탄의 위력이 가장 막강하고요. 이 위력이 20mm 기관포의 14배, 그래서 6,584m 거리, 즉 6.5km 거리에서 2세대 주력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 이러니까는 이제 탱크킬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냉전 시대 당시에 소련의 탱크 부대 격파용으로 원래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30mm 이 기관포 이게 정말 A10 하면은 이거 딱 생각나는데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핵심이 바로 이 30mm 기관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가진 전투기가 결합된다면은 생존성이 뛰어난 근접 항공기가 개발되지 않을까 이 실천에 옮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A-10 다음 버전을 생각을 합니다. 얘보다 더 좋은 기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16이라는 기체를 이제 한번 구상을 해봐요. A-16이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체 모양이 좀 둔중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좀 속도도 좀 빠르고 기동성 있는 전투기 모양으로 살짝 좀 결합을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존성도 뛰어나고 화력도 더 좋은 근접 그 지원 항공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A-16이 기획이 된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DAU-8이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크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아예 그럼 기관포를 새로 만들자. 30mm는 그대로 가는데 총열이 7개인데 요거를 4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무게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전술기에 탑재 가능한 크기로 설계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총열 4개짜리 30mm 기관포는 GAU-13A로 명명됐습니다. 사격 속도는 조금 속도는 줄어들었죠. 총열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분당 2,400발이고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 초당 한 40발 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리면서 이제 쏘는 건데 전동으로. 요거 이제 요 총열 회전하는 시간이 0.5초 정도가 소요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조종사가 한 10초 정도 지속 사격을 두루룩 하면은 파드 내에 있는 모든 탄약을 소진하게 된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고 이제 10초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쏟아붓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포를 바꿨으니까 당연히 기체도 바꿨고 A16이요? A16? 예. 그럼 그 A16이 어떤 기체입니까? 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F-16이죠. 아 전투기 F16 전투기에다가 지금 30mm를 달았어요? 4개짜리 총열이요? 심지어 크지도 않은 전투기에다가. 근데 F-16이 기본적으로 이제 범용성과 기동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을 이제 참고를 한 건데. 예. 그래서 F-16에다가 GAU-13 기관포를 탑재를 해서 30mm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로 활용하겠다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어태커라고 해서 A-16이라고 붙인 거고요. A-10이랑 마찬가지로. 네. 근데 가운데 이렇게 밑에 뭐 큼직한 넓적한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저 부분이 이제 그 총열 4개짜리 30mm 기관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양쪽 날개 아래에 7.62mm 미니건 2 정도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알로 한마디로 쏟아붓는 그런 쪽으로 화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강을 한 기체가 된 거죠. 전 A16이라고 그래서 A10이니까 신기체도 그 16으로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된 줄 알았는데 F16으로 이렇게 모형새 바꾸고 이거는 그냥 전투기인데 옆에 미사일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잘 쓰였습니까 이거 A16이? 그게 91년 걸프전에요. 네. 사우디를 지키는 단계가 사막의 방패 작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를 탈환하는 게 사막의 폭풍 작전이잖아요. 요때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 때 F-16의 공격형 버전 A-16이 투입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뉴욕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F-16에다가 GPU-5 페이브 크로우라고 하는 건포드를 장착을 해서 FA-16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포드에 이제 GAU-13 기관포하고 탄환은 353발. 이렇게 이제 탄약을 탑재해서 실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천천히 비행하면서 쏘는 건데 F-16이 아니 천천히 비행했다가 그냥 꼬꾸라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뜻 봐도 눈치가 백달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A16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쓰였으면 저도 알았겠죠. 그쵸. 잘 썼으면 알았겠죠, 예. 우리도. 이 조종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지속 사격을 딱 하면은 얘가 기체가 안정되게 쫙 자리를 잡아야지 쭉 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쏘면 한 1, 2초 만에 갑자기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조준점이 흐트러지니까 네. 일단 정확한 사격이 안 돼요. 그다음에 빠른 기체잖아요. 실제로는 공격을 위해서 이제 급강화를 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렬한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관포를 막 발사할 때 엄청나게 진동이 오는데 예. 이게 이제 전자장비에 그냥 곧바로 이제 막 엄청난 진동과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손상 우려도 꽤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작전 딱 하루 해보고 나니까 막 떨리고 막 안에 막 전자장비하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바라바라바라 기관총을 쓰긴 쏘는데 그걸로 마치 이 클러스터 폭탄 떨구듯이 두두둑 흩뿌리는 정도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총알도 몇 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이게 353발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총알 수가 많으면 또 그 의미가 예.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전투 개시 이틀 만에 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흩뿌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폐기돼서 예. 하루 만에 예. 이 작전 바꾸고 이틀 만에 폐기. 와, 그래서 이거는 역대급 빠른 피드백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얘는 전투기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포 다 뗀 다음에 이제 다시 전투기로 쓰는 거죠. 원래대로. 야.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미공군이 크게 깨달은 거는 F-16의 30mm 기관포 아무리 달아도 A-10 대체 못한다. 대체하기 역부족이다. 48시간 만의 교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전형적인 좀 그분들한테 죄송한 탁상공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짜게 깊다 보니까 장점만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은데 완전 잘못 짚었고 그런데 또 대단한 게 48시간 만에 오케이. 현장 얘기 수용. 야 바꿔. 야 이건 또 그 부분도 또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을수록 A10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기체인지 알겠는데요. 그만큼 이 30mm 이건 A10이니까 쓰는 거죠. 누가 또 따로 쓰겠습니까? 근데 또 그 외에 다른 무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것만 있을 수는 없고 예. 다른 무장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목표가 탱크나 이제 보병 전투 차량을 파괴하는 거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져서 예. 너무 비싼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런 거는 좀 배제하는 오, 방식이고요. 기관포 외에 MK-80, 또 블루-27, CBU-2 집속탄, 그리고 CBU-105 WCMD 확산탄 이런 폭탄들, 그리고 AIM-9 사이드와인더 이런 미사일 정도를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관포만큼이나 많이 활용된 게 바로 장갑 차량이나 벙커 공격용 소형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 미사일입니다. 이거 한때 또 엄청 유명한 미사일이었죠. 네, 매버릭. 뭐 여러 번 얘기했던 예. 미사일인데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된 매버릭 미사일이 총 5,100발 정도였다고 하는데 A10에서 발사된 것이 4,800여 발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썼네요, 그냥. A10이. 예. 그래서 이 매버릭 미사일 덕분에 A10은 20km 넘는 지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해졌고 이건 이제 기관포로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 막 비싼 이런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A10이 출격해서 비교적 저렴한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A10C 버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JDAM이나 JDAM-ER 같은 걸 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JDAM-ER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70km까지 되니까 훨씬 원거리 타격이 또 가능해졌고 네. 또 위성 항법 장치 이용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정밀 투발도 할 수 있게 됐고 이 A10C는 전자전과 사이버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장비, 한전장비, 통신 시스템이 다 전면 개편된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A10C의 별명은 디지털 호그라고 합니다. 디지털 멧돼지. 예. 여전히 멧돼지인데 뭔가 디지털화돼 막 로봇 멧돼지가 완성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 오산 기지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것도 A10C입니다. 네. A10이 하여튼 그 오랜 기간 그 작전에 쓰였던 만큼 꾸준히 업그레이드 또 진화했네요. 그럼요. 일단 하여튼 달 수 있는 장비는 최대한 다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했던 시도가 뭐냐면은 2024년 4월에 공개된 건데요. SDB 그러니까 스몰 디어미러 밤 소구경 폭탄을 장착하고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SDB예요. 작지만은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그런 폭탄입니다. 이게 이제 BRU-61 폭탄 4개다가 총 16발이 장착된 모습. 저 조그만 게 74km를 날아갑니다. 그래요? 그럼 74km에 있는 적을 이 A10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74km 날아가가지고서 딱 하면 정확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10 공격기에 이제 SDB가 통합된 게 이제 사실 정말 수십 년 만의 일이라서 최근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면서 이제 기대를 받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A10 공격기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예. SDB뿐만 아니고 이제 공중 기만체 디코이. 디코이를 A10에 탑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2022년 말에 A10이 B1B 랜서 폭격기하고 같이 통합 타격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뒤에 랜서 2대가 있고 앞에 A10 4대가 보이죠. 이때 A10에다가 ABM 160 기만용 무인 항공기가 멀드라고 하는데 이 미니어처 에어 론치 디코이거든요. 이거를 탑재해서 이제 같이 갔던 거죠.
이 멀드가 뭐냐면 무게가 한 136kg 정도 되는 소형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이죠. 공중에서 발사가 되면 다른 항공기의 신호와 비행 프로필을 모방하면서 방공망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뭔지 모르겠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혼란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A10이 멀드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면 함께 작전하는, 이 경우에는 이제 B1B 랜서가 되겠죠. 이 폭격기가 목표물 타격에 성공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험이었던 거고, 실제로 A10이 뭐 멀드나 앞에 SDB를 장착하고 정말 배치가 될지는 불확실하긴 한데 어쨌든 A10 기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보려는 아이디어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B1B 랜서랑 엮였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아쉽네요. 예. 근데 이 A10 공격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작전은 그 반세기가 넘죠. 50년이 넘었으니까요. 자, 그러는 동안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최고의 파트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드넓은 창공의 주인이 당연히 남성일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장벽을 깨 부수고 당당히 하늘을 자신의 무대로 만든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묵직한 존재감으로 함께했던 이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들의 최애기였던 이 전투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전투기 조종석은 넘볼 수 없는 성역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는 법이죠. 1993년 미국에서 여성의 전투기 조종 금지가 해제되면서 A10은 F-15E, F-16 등과 함께 여성에게 처음으로 하늘의 길을 열어준 기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들어선 용감한 개척자가 바로 마사 맥셀리 대령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때 미 의사당에서 국가 정책을 논하던 정치인 마사 맥셀리입니다. 그녀는 과거 푸른 군복을 입고 하늘을 누볐는데요. A10을 몰고 전장을 누빈 미 공군 초기 여성 전투기 조종사 1세대이자 진정한 에이스 파일럿이었죠. 그녀가 선택한 A10은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나 초음속 비행과는 거리가 먼 항공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전투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죠. 바로 정직함, 맷집,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A10은 조종사의 실력에 솔직하게 반응했고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엄청난 맷집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전자장비 대신 단순하고 견고한 기계 구조 덕분에 예측 불가능한 오류가 적었죠. 이러한 높은 신뢰성 덕분에 A10은 조종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맥셀리 대령은 A10의 꾸밈없는 강인함이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A10의 주특기인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맡아 이라크 상공 등을 누비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이라크 서던 워치 작전에서 300시간이 넘는 전투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선보였죠.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은 후배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영감을 주었고, 이후 미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 비행 대대장에 오르며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사 맥셀리 대령이 A10의 정직한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면, 후배들은 A10의 또 다른 특징, 조종사 절대 생존 보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에서 영화 같은 일을 겪은 킴 캠벨 대위입니다. 당시 그녀는 바그다드 상공에서 아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긴급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의 A10이 적 대공포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죠. 콱콱 하는 굉음과 함께 기체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조종석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생명줄과도 같은 유압 시스템도 완전히 파괴되었죠. 자동차로 치면 핸들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난 겁니다.
그것도 적진 한복판에서 말이죠. 보통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비상 탈출을 생각하겠지만 킴 캠벨 대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A10의 마지막 비상 시스템인 수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는데요. 이는 유압의 도움 없이 오직 조종사의 순수한 힘으로 강철 케이블과 고르레를 움직여 기체의 방향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20톤 덤프 트럭을 내리막길에서 맨몸으로 세우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킴 캠벨 대위는 조종관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는데요. 다행히 육중한 기체는 그녀의 처절한 조작에 아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엔진 하나가 정상이 아니고 날개도 성치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1시간이 넘는 씨름 끝에 A10과 킴 캠벨 대위는 기적처럼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고 위급했던 순간을 겪은 후에도 그녀들의 비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킴 캠벨 대위는 이라크에서의 임무를 완수한 뒤에도 공군에 남아 A10 조종관을 다시 잡았고 후배들을 양성하며 대령으로 명예롭게 전역했고요. 맥셀리 대령은 하늘에서의 임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정치에 뛰어들어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녀는 활동하는 내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A10의 독보적인 근접 항공 지원 능력과 생존성을 주장하며 A10의 퇴역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A10의 수명은 수차례 연장될 수 있었고 그녀는 A10 조종사들과 지상군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평가받았죠. 마사 맥셀리, 킴 캠벨, 이들이 A10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좀 아시겠나요? 그녀들에게 A10은 조종사의 한계를 엄격하게 시험하는 교관이었고 어떤 위기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듬직한 전우였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야말로 A10이 그녀들에게 보여준 가장 큰 매력이었죠. 그녀들이 A10과 함께 써내려간 이 불굴의 역사는 성공과 생존의 기록을 넘어 하늘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이정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탱크킬러 A10이 진짜 탱크킬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10이 왜 등장했냐? 구소련, 바르샤바 조약군의 압도적인 전차 부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이게 A10이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싸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있었죠. 미국의 장비가 러시아랑 붙을 수 있는 기회. 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그렇죠. 그때 A10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떤 운용기를 줘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후보로 거론된 기종 중에 하나가 A10이었습니다. 조종 계통이나 이게 막 현대적 기체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수한 조종사들이 쉽게 전환도 할 수 있고요.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기체. 네. 그래서 이게 A10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거고요. 초음속 전투기들보다는 구조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훈련이나 유지 보수에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야, 이거 딱 아니냐? 우크라이나군한테 주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미군의 그 A10 공격기 지원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공권 장악을 못했잖아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A10은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제공권 장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아가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공권도 장악 못해. 방공망 제압도 못해. 이 상태에서 A10 투입하면은 곧바로 그야말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역시 A10의 효용 가치라고 할까요? 항상 무슨 뭐 미군처럼 무슨 제공권 얻는 것도 아니고 방공망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효용 가치는 좀 떨어지긴 떨어졌나 보네요. A10이 이제 저공에서 사실 적에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A10의 뭐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또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한 거거든요. 또 지상 화력 지원 전용인 A10 공격기가 현대 공중전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공전은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고 네. 또 적의 방공망이 점점 강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전에서 속도는 느리고 크기는 크고 이런 A10은 그냥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처럼 현대적인 방공체계를 갖춘 국가하고 교전을 하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졌고요. 네. 또 기체 노후화로 유지 보수 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라크 및 아프간 작전에서는 이제 무인기를 통한 정밀 폭격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A10이 필요한가 이런 좀 설자리를 잃어가는 경향이 있었죠. 예. 뭐 그런 근거로 주한미군은 뭐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서도 A10 퇴역이 결정된 걸 텐데, 그런데 미군이 A10 퇴역을 그렇게 미루고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앞서서 그 살펴본 그 A10 출신의 예. 파일럿 분이 무슨 의원 되셔가지고 예, 맡기도 하셨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 이게 미루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요, 이게 참 A10이 미 공군 입장에서만 보면 계륵인데 네. 미 육군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체예요. 아, 너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그거예요. 원래 A10이 나올 때도 보면은 애초에 공군이 지상군 지원할 전용 항공기가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 육군도 제트기 살래? 그거 막으려고 만들어준 게 A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10 나가면은, 야 이 임무를 과연 누가 대신 수행을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2001년 아프간 전쟁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봐도요, 거기서 막 지상군 특전부대를 들어가서 막 싸우고 할 때 근접 지원을 A10이 하지 않고요, 폭격기들이 와서 제이담 같은 것들을 정밀 유도 폭탄 떨구면서 이제 지상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F-16, F-15 여기도 다 제이담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거기서 떨궈도 되고, 또 이제 정밀 유도 무기가 보편화되니까, 자 이제는 A10 굳이 목숨 걸고 내려와서 기관포탄을 날리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퇴역을 앞두고 있는 A10 공격기인데, 근데 최근에 다시 실전 투입되고 있다고.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실전 투입된다뇨? 이거 지금 뭐 고별 비행됐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지난 3월에 미국 아이다호 주방위군 소속 제124 전투비행단의 A10 편대가 미 중부사령부의 중동 내 책임구역으로 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중동.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공군 300명을 포함한 다수의 A10 부대가 6개월간 현지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들어 그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이 격화가 되지 않습니까? 미군은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A10 공격기가 바로 대후티 작전에 최적화된 기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방공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A10이 아주 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지상군 없이 공중에서 후티의 지상 거점을 무력화하고 무기고를 소모시키는 전략을 세웠는데, 네. 여기에 A10이 최고다. 그래서 이번에 일각에서는 이 후티 반군하고 싸우는 A10을 두고 물 만난 멧돼지라는 그런 예.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쵸. 그 마지막 순간에 정신 반짝 난다는 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근데 그런 회광반조라고 하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예. 그쪽에서는, 예. 작전이 더 큰 역할을 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쓰임새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에서도 A10의 퇴역은 진행 중이다. ING, 맞죠? A10을 중동에 파견한 게 미국의 아이다호 주방위군 공군의 제124 전투비행단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요, 지난 5월 말에 공식적으로 A10을 우리 퇴역시키겠다라고 소식을 공지를 했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미국 그 항공기 무덤이 있습니다. 아,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온다 그런 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글로 이제 기체들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124 전투비행단 전체가 후티 반군 그거 공격하러 간 게 아니라 일부만 간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걔들도 차분차분 이제 임급 맞추고 들어오고 하면은 퇴역을 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미 공군은 2028 회계년도까지 약 200대가 넘는 A10 공격기를 단계적으로 퇴역시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A10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이거 누가 어떻게 될 거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A10을 대체하는 기종이 F-35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30mm 기관포다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지금 F-35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F-35 기관총이요 25mm예요. 왜 그러냐면 A10이 하는 역할까지 하려니까 20mm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30mm를 달기에는 기체 공간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30mm 못 달겠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25mm 기관포를 쓰자라고. 딱 중간에 30과 예, 20, 예. 예, 중간에 25.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진 사연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124 전투비행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A10을 보내는 대신에
F-35가 아니라 아쉽게도 일단 F-16을 받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A-10 조종사들은 F-16 조종사로 이제 기종전환 교육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지아주의 그 무리 공군기지는 A-10을 F-35 스텔스 전투를 받습니다. 일부 부대는 아예 이제 더 이상 임무 없고 우리 부대 해체한다, 뭐 다른 성격을 바꾼다 해가지고 해서 뭐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바뀌는 부대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A-10을 운영하던 부대들의 운명이 되게 좀 뭐랄까 그분들도 좀 불안하겠네요. 네. 이래저래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뭐 미군은 그렇게 뭐 F-35 얘기까지 이렇게 그 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한미군의 A-10 이거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바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공격기 24대를 대체할 전력도 역시 F-16인데. 아, 역시 F-16입니까? 기존에 이제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F-16의 항전 체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그리고 4월 달에 새로운 소식을 또 추가적으로 밝혔는데 주한미군 제7공군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오는 10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창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미 7공군은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군산기지, 그러니까 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8대를 오산기지의 36 전투비행단으로 재배치해서 향후 1년 동안 이제 F-16 31대를 보유한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시범 운영할 거라고 이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발표에 따라서 오산기지는 이제 2개의 슈퍼비행대대 총 62대의 F-16을 시범 운영하게 되고요. 시범 운영을 위해서 이제 군산기지에 남아있던 미 8 전투비행단 소속의 F-16 대부분이 오산기지로 이동할 예정이고 대신에 군산기지는 또 한국 내의 미 공군 구성군의 주요 훈련 순환 배치 장소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전투기 전력 재편 이것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하여튼 전력 재편 이런 소리만 나오면 좀 겁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되게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늘었죠. 주한미군 감축하겠다는 얘기 이전부터 트럼프가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와서 더 이게 좀 가시가 되는 게 아닌가. 또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기종 전환,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거 빠져나간 대대만큼 정말 그 부대가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에 야 비용 들어가는 거 우리 안 할 거야.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배치 추가로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러고 만약에 안 보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높아지는 거고요. 원래 기존에 한 96대 운영하고 있던 게 30여 대 이상 줄어서 62대로 줄어든다. 뭐 한 두 개 정도의 비행대대가 빠져나가게 되는 성과가 되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뭐 해결 방안, 뭐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체는 F-35 중에서도 B면? 수직 이착륙이죠. 이 F-35B가 대안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번 오산 에어쇼에 F-35B가 최초로 기동 시범을 선보였고 사실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A-10 철수 이후에 한반도에 전개될 전투기가 F-35B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에도 F-35B가 주전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 4월에 한미연합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도 미 해병대 F-35B가 참가해서 우리 공군의 F-35A하고 합을 맞췄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냥 일본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미 본토기지 소속의 F-35B 스텔스 전투기 1개 중대가 일본의 이와쿠니 주일 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F-35B 이게 2개 중대가 운영 중이었는데 1개 중대가 미 본토에서 추가로 이제 날아온 거거든요. 이 주일 미군에 배치된 F-35B가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미 제3 해병기동군에 배속돼서 운영 중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 그 이와쿠니 기지의 미 해병대 전력 F-35B가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핵심 전력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뭐 걱정 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A-10이 빠져나가고 이제 숫자도 이제 한 60 정도로 줄어들었어. 60대 정도 줄었어. 비행단 한 개분도 안 되네, 여기는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 공군도 주한미 공군은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별도로 공군을 하나 둬. 일본에 있는 훨씬 더 병력이 많은 제5 공군과 통합해.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원티에로
한반도 전구와 일본의 전구를 하나로 통합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일본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일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한 얘기를 일본이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A10이 뭐 퇴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제7공군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좀 상당히 좀 암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가 A10 뭐 태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감성적으로 뭐 추억팔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보면 그 빈자리가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뭐 해결이 확실히 되지 않은 포인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10이 이제 보통 뭐 미군이 담당하던 건데 A10이 빠져나갔으면 미국이 다시 채워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큰일 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A10 공백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만큼 임무를 더 떠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A10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 보면 지금 중고도 무인기 지금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실전 배치도 될 텐데 그거의 공격기 형태를 많이 늘려서 역할을 대체를 해야 될 거다. 특히나 이 전력의 공백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을 각 군들이 우리 공군, 뭐 육군, 뭐 혹은 뭐 해군은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해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냥 단순히 A10 잘 가, 야, 너 없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감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랑 같은 연배잖아요, 거의. 아, 그렇죠. 예. 네, 같은 연배로 이렇게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A10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A10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그렇죠. 너무 감성팔인가요? 네. 아닙니다. 남아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 결국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한 프라모델로 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M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좀 이제 뭐가 빠진다고 그러면 그 대책이 우리 본게임 이 시나리오상이 항상 있었는데 A10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 행정부 이런 것까지 고려해보니까 이게 안 좋은 시기에 가요. 그게 더 아쉬워요. 좋은 마음으로 보내고만 싶은데